어디로 날 데려온 거지? 예서의료원에 이송된 홍만대는 자신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간병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송 차량에서부터 정신이 돌아왔던 덕분에 자신을 이 병원으로 데려온 사람이 윤은성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의식이 깨고부터 계속 모슬이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슬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윤은성에게 보고를 하는 간병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윤은성이 자신을 모슬이로부터 빼돌렸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홍만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단 1분 1초라도 이곳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꼬리 9개가 달린 모슬이한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서 가족들을 등한시한 채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윤은성의 경우 모슬이와 다르게 직접 병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탈출하는 것이 홍만대에게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뚱아리였습니다.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독에 감염되어 쓰러진 거라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팔 한쪽 올리는 것조차 맘처럼 되지가 않았거든요. 결국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빨리 눈을 뜬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홍만대에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탈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홍만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곧바로 윤은성에게 보고한다면 그야말로 낭패겠지만 홍만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때마침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오자 과감하게 눈을 뜨고 간병인에게 말을 걸어보는 홍만대. 부탁이 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잠시만요. 환자분 깨어났다고 보고 좀 하고 올게요. 보고하지 말고 제 말부터 들어주십시오. 간병인은 홍만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윤은성에게 고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윤은성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홍만대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여 일단 보고하려던 것을 멈췄어요. 이 병원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납치됐습니다. 납치라뇨? 아니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괜히 환자분을 밖으로 내보냈다가 제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자 또다시 윤은성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내드는 간병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간병인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는데요. 그렇게 간병인의 전화를 건네받고 홍만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놀랍게도 홍만대가 전화를 건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백현우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슬이와 윤은성의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하여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에 모든 진실을 말해줬던 것을 떠올리면서 백현우라면 홍범준이나 홍범자보다 일 처리를 잘해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시점에 백현우는 기자회견을 하는 홍혜인을 지켜보고 있던 터라 홍만대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그 다음으로 믿을 만한 홍범자에게 전화를 거는 홍만대.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다수의 인원이 다가오는 듯한 아주 불길한 소리가 홍만대의 귀를 자극해요. 홍만대는 본능적으로 모슬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백현우에게 문자 한 통을 급하게 보낸 후 간병인에게 핸드폰을 재빨리 돌려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병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홍범자와 그레이스가 아니라 모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 마냥 홍만대를 보자마자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는 모슬이여서 모슬이는 오자마자 간병인의 존재부터 확인했어요.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윤은성에게 보고하게 되면 또다시 윤은성과 불필요하게 부딪힐 수도 있으니 윤은성이 오기 전에 원래 홍만대를 입원시켰던 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시켜야 했죠. 간병인이 전화기를 드는 모습을 보자마자 경호 인력들에게 재빨리 이송을 지시하는 모슬이어서 지금 바로 옮겨야 하니까 빨리 움직여주세요. 홍만대는 모슬이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상황인데 모슬이의 24시간 감시를 받을 생각을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요. 결국 모슬이는 병원의 법정 대리권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이밀고 자신이 데려온 10여 명의 경호 인력들을 이용하여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홍만대를 이송 차량에 탑승시킵니다. 그렇게 모슬이에 의해 홍만대가 또다시 이송되고 홍범자와 그레이스가 뒤늦게 병실에 도착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지? 우리 아빠 어디 갔어? 홍범자는 침대 베드에 홍만대라는 이름표만 붙어있고 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누군가 자신보다 일찍 홍만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이제야 아빠와 재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홍범자인데요.
이송 차량에 타고 있던 홍만대는 백현우가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 상황을 종결시켜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홍만대가 백현우에게 보낸 문자는 비자금의 행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자였거든요. 손과 발이 묶인 지금 상황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같은 시각 용두리에 머물고 있던 홍수철은 게임에서 천다혜를 만났던 것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천다혜가 마음을 돌리진 않을지 기대하고 또 기대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한 번쯤은 반드시 자신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홍수철의 핸드폰에 카톡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설마 다혜인가? 혹시나 천다혜일 줄 알고 허겁지겁 카톡을 열어보는 홍수철. 그런데 이 카톡 메시지는 홍수철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아요. 홍수철의 친구가 홍혜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실시간 속보로 퍼진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 내용을 홍수철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죠. 너희 누나 얼마 못 산다는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 누나가 시한부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홍수철은 당연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뉴스를 열어보는데요. 하지만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는 영락없는 사실이었고 그제서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김선아가 있는 방으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홍수철. 엄마, 큰일 났어. 누나가 얼마 못 산대. 김선아는 커피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대낮에 전봉회의 일을 도왔던 탓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막 잠들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홍수철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잠이 깼다는 생각에 조금 짜증이 밀려옵니다. 아니 수철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누나가 얼마 못 살긴 왜 못 살아.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거 봐봐. 누나가 기자회견장에서 시한부라고 말했다고. 김선아는 속보로 퍼지고 있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홍혜인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얼마나 홍혜인을 못 살게 굴었는지. 그 순간 김선아의 머릿속에 홍혜인에게 매정하게 대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오늘만 해도 너 설마 윤은성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할아버지랑 수철이 네 아빠 다 따돌리고 네 혼자 회사 먹어보려고 윤은성이랑 짜고 침판이냐고. 비수가 꽂히는 말을 셀 수 없이 쏟아냈던 김선아잖아요. 홍혜인이 시한부라는 소식은 특히나 김선아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전봉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홍혜인의 말이 어찌나 슬프게 들렸던지 홍혜인이 친딸같이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갔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마침 홍범자가 홍만대를 찾는데 실패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김선아가 허겁지겁 홍범자를 붙잡더니 가쁜 숨을 내쉬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고모, 혜인이 아프다는 거 진짜예요. 우리 혜인이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진짜냐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홍범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김선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줍니다. 혜인이 아파요.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혜인이한테 잘해주라고. 후회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이날 밤 백현우의 집은 거의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울음바다가 되고 마는데요. 같은 시각 백현우는 홍만대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홍혜인에게만 정신을 쏟고 있었어요. 이날 홍혜인은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연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 전 용두리에서도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백현우 역시 엄마인 전봉희로부터 들어서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점점 홍혜인의 증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홍혜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와중에 다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마지막으로 못다한 한마디 사랑해라고 백현우에게 속삭입니다. 백현우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쓰러진 홍혜인을 안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렇게 의심이 없는 홍혜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백현우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백현우가 혹시나 급한 전화가 온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스팸의 경우 이렇게 전화와 문자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찍혀있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보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자 그제서야 문자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이 백현우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비자금이란 세 글자와 함께 남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홍만대가 보낸 문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죠. 환자분이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한 거라고요.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판단을 마친 백현우는 홍만대가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홍만대가 보낸 문자에 적혀 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그런데 번호 옆에 적혀
있는 이름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백미선의 남편, 즉 자신의 매형과 이름이 똑같았던 것. 매형이랑 이름이 똑같네? 그런데 맙소사, 홍만대가 알려준 이 번호는 이미 백현우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였어요. 그렇습니다. 홍만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백미선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인물 설명에 따르면 백미선의 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현우의 매형이면서 구체적으로 사는 위치까지 나온 것을 보면 반드시 한 번쯤 등장할 텐데, 하필 그게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라면 그만큼 결정적이고 임팩트가 큰 역할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비자금의 위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백미선의 남편이자 백현우의 매형이 홍만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